저와 여러분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중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에서 떠나고 있고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향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나마 떠나는 셈입니다. 김광석의 노랫말처럼 머물러 있는 청춘에서 부랴부랴 떠나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의 떠나감은 참으로 긴밀하게 그것도 공감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앨리스 먼로. 이 사람의 단편 선집입니다. 우리말 제목이 떠남이네요. 따뜻한 손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오프닝에서 이 떠남이라는 말에 대한 저의 감상을 두서없이 한번 읊어봤습니다. 30분 책 읽기 수요일 코너죠.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 동아시아 출판사 박형경 주간이 오늘 앨리스 먼로의 떠남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주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네, 바쁜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예, 동아시아가 책을 지난 한 주 동안 2권인가 새로 출간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지난주에 한 권 출간해서 예.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신문기사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지금 인쇄소 갔다 오는 길에서 2주 연속으로 책을 내게 됐네요. 무지 바쁘시겠습니다. 네,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려운 책이라면 어려운 책이에요. 뭐 소설을 어렵다고 할 건 아니지만 왜 어렵냐면 워낙 알려진 바가 없었던 작가이고 소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알았겠지만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그런 작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앨리스 먼로. 앨리스 먼로의 단편집 떠남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를 선택해 오셨네요. 네. 예. 노벨문학상 발표 직전에 저희가 누구죠? 일본의 누구죠? 하루키. 하루키가 노벨문상 될까 말까 하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최신작을. 근데 그리고 바로 발표가 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해 우리나라에서 예상치 못했던 캐나다의 단편 소설의 대가, 현대 단편 소설의 대가인 앨리스 먼로라는 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한국에는 책이 출간된 게 3권 소설집으로, 단편 소설집으로 3권이 있는데 전혀 마지막 출간된 게 2006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잘 모르는 작가인데다가 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일간지 기자를 만났는데 너무 멘붕이 왔었다. 저자도 누군지 잘 모르고 그 소설을 읽은 사람을 이제 외부 필자를 구해서라도 서평을 쓰면 좋겠는데 외부 필자도 누군지 찾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을 누가 아는지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신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서평도 안 실리고 거의 없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지금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베스트셀러 순위 올라갔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독자들한테 읽혀지고 있어서 소개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출판사 쪽 얘기긴 한데 책이 3권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는 68년작으로 앨리스 먼로의 첫 소설집으로 이제 캐나다 총독문학상 수상했던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란 책이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에 출간됐던 캐나다에서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란 책이 이제 출간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04년도에 나온 떠남이란 책인데 저희는 떠남이란 책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중에 가장 최신 책을 선정을 했고요. 곧 이제 디어 라이프라고 이제 13번째 단편 소설집인데 그게 곧 한국에서 출간될 예정인데 13번째 소설집을 기점으로 앨리스 먼로가 작년에 2012년도에 절필 선언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다. 지금 만 82세신데요. 그러니까 이제 절필선언 한 다음에 또 노벨문학상을 수여받았으니 그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굳이
절필선언 한 사람한테 곧 이제 줬어야 돌아가실 되나.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주는 상이잖아요. 죽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벨상. 그래서 수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가 너무 안 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서점을 들렀었어요. 근데 예. 서점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그리고 막 저희 서점 쪽에도 알아보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 떠남이라는 책만 해도 그래도 2006년도에 한국에서 출간됐는데 네. 그 출판사 쪽 얘기로 창고에 재고가 한 2,000부 정도 있었는데 안 팔리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노벨문학상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선정이 됐지만 한국에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 특수 이런 게 거의 없었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먼로 책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 오르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형 서점들도 있지만 동네에 아직도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서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서점들은 이제 출판사랑 직거래를 하거나 자기가 그러니까 서점 주인이 자기의 취향과 어떤 그 특수한 눈을 통해서 자기만 색깔을 가지고 네. 책을 선별해서 주문을 하는데 이 책을 아무리 주문하려고 하나 도매점에는 이미 없다. 네. 절판됐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책이 없나 봤더니 그리고 특수가 없겠지. 노벨문학상 특수가 없겠지. 근데 특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대형 서점 아주 큰 대형 서점에 거기서 특별전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는 책을 구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과연 이 특수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새로 얼마나 찍어야 될지 인쇄를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있는 재고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이제 생각했을 때 대형 서점 위주로 풀게 되겠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인데요. 이 노벨상까지 받게 될 작가의 작품들을 우리 기획자들이 놓친 거네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한국에선 전혀 네.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요. 예. 저도 사실 이름을 처음 접했고 앨리스 먼로 그래서 이름 좀 섹시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작품집을 이제 어떻게 구해서 예. 이렇게 지금 읽고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단편집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내용을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 살 텐데 일단 여성 작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사가 소개된 게 외신을 받아서 쓴 거지만 좀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담백하게 그려냈다라든지 체홉을 닮았다든지 박완서를 닮았다든지 이런 류의 이제 또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책을 집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이니까 짧게 읽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큰 부담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책 속에 들어가 주시는 거죠? 네. 너무 사설이 길었죠? 예. 아니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부터 책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단락을 지어봤습니다. 참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앨리스 먼로를 좀 공격하는 쪽, 매체 쪽에서는 굉장히 너무 여성주의적이고 지역주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앨리스 먼로의 고향인 온타리오 시골 마을이 계속 배경이에요. 시골 마을의 벽지에서 이제 혼자 고학하는 이제 처녀가 다시 서울 같은 조금 번화한 도시로 가서 고생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여성 작가의 특유의 주인공이 다 여자고요. 네. 남자들은 그 주변 머리에 머무르는데 굉장히 이게 주요한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변화를 겪게 하는 장애물이라든지 어떤 고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책 전반을 다 단편집을 다 읽고 있고 그 13번째 소설집으로 이제 마감을 하셨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이어져 있고 소소한 일상들, 이웃들, 그리고 여자들이 겪는 사소한 얘기 속에서 그래서 이제 쉽게 접근할 것 같죠. 근데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가 여성 작가들 이제 소설 같은 경우 얘기할 때 감정을 막 풀어놓잖아요. 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내 슬픔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죠. 문을 열었더니 슬픔에 몰려오고 이런 식의 문장도 조금 만연체인 경우 많고. 감정의 폭이 너무 막 보여지는데 앨리스 먼로는 서사를 막 풀어놓는데 서사가 굉장히 많아요. 단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서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감정이 배제돼 있어요. 드라이합니까? 네. 그래서 이 여성
저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독자 스스로. 그러면 독자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만약 소개를 해드린다면 줄거리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가 섞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앨리스 몰로의 깊이라는 거는 그 책을 읽는 독자의 깊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이하게 묘사에 치중한 책,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일전에 뭐 이런 테마로 얘기 나눴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책이, 그런 작품이 이 상상이나 생각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다는 측면에서 값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감정을 배제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 그 묘사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뭐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그 일상을 표현할 때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 감정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가 읽으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씩 읽어가면서 아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지는 이럴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근데 이제 주인공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방향으로 튀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소하다기보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독자들이 읽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앞으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성 독자들이 남성 독자들을 앞지르고 있거든요. 그 비율상, 구매 비율상, 판매 비율상으로요. 이 책은 당분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앨리스 멀로 책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호평을 해주셨네요. 네, 좀 깊이가 예.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굉장히 찌르는 듯한 그러니까 넓고 막 그 깊은 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그 협곡에 찌르는 듯한 깊이를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느낌까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마음으로만 지난주에 꿈의 해석 얘기했잖아요. 네. 무의식 속에서 혼자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거를 사소한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좀 작가가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판단을 적게 하면 할수록 주관적 판단을 네. 독자의 주관적 판단과 상상의 폭이 커질 텐데 네. 그걸 굉장히 거의 완벽하게 구사한 모양이군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하면서 네. 우리 시대 단편 소설의 거장이라는 네. 표현과 함께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단편 소설 우습게 보고 뭐 여성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거장이라고 할 만하구나. 우리나라에서 기획자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작가 폭이 이제 영미권의 그 베스트셀러에 너무 치중돼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유럽권 뭐 책들도 많이 갖고 오긴 하는데 소설책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캐나다 쪽 이제 책인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나라는 알려지지 않는데 한번 작품 속으로 지금 떠난 같은 경우에는 5편의 단편이 네. 실려 있습니다. 네, 원서에는 2-3편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편집자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요? 예, 뒤에 편집자 평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라냈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책의 그 단편 순서도 바꿨대요. 예. 사실 원서를 해친 거죠. 근데 그렇지만 불구하고 편집자가 굉장히 공들여서 한국 독자한테 맞게 편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편이 떠남이라는 거고 두 번째 단편이 열정인데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편은 연작처럼 아주 젊은 시절에 20대 줄리엣,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한 30대가 된 20대 후반 정도 된 줄리엣, 그 다음에 줄리엣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줄리엣, 중년 이후의 줄리엣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아이가 커서 뭐 이렇게까지 연작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것 같고요. 어느 거를 펴서 읽어도 뭐 연작을 꼭 이어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같이 읽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쭉 순서대로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연작을 소개해드려야 될까? 이 짧은 시간에 30분 안에 아니면 앞에 2편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연작을 네. 소개해드리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줄리엣이라는 세 번째 우연인데 뭐 찬스라는 그 원서 제목이고요. 단편 제목이고요. 네. 그 줄리엣, 그러니까 참 여성
독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굉장히 전형적인 주인공 여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벽지에서 제 부모님을 통해 이렇게 자랐지만 그 라틴어 네. 고전을 공부하는 학구열이 대단한 똑똑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는데 교수들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이뻐해요. 근데 걱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캐나다 벽지에서 네. 무슨 라틴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고전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과연 학문 세계에서도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그 어떤 생활고나 이런 것들도 더 치열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여자들은 배제되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결국은 결혼하면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이제 연구를 네. 포기하면은 이제 손해잖아요. 교수들 그쵸.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속 줄리엣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계속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줄리엣은 지금 여기가 세상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러면서 뭐 임시 교사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를 자꾸 소개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줄리엣이 그 임시 교사직에서 네. 뭐 이제 정규직이 와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돼요. 임시 교사였는데 정규직 돌아오니까 자리가, 예. 자기는 이제 빠져야죠. 그래서 예, 이제 예. 기차를 타고 가는데 평소에는 뭐 이제 이게 우연이라는 이제 제목에 맞춰서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가 우연이라는 네네 그, 네. 예. 그 아까 말한 줄리엣 연작 단편의 첫 얘기고요. 네, 우연. 네. 이제 표현에 보면 50대로 보이는 사내는 뭐 정수리에 한 올 한 올 금발을 바르고 있고 얼굴 피부가 마치 상한 우유 덩어리가 표면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우쭐우쭐했다. 이런 남자가 와서 기차칸에 앉아있는데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되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줄리엣이었지만 요 한순간 예. 너무 책을 읽고 싶기도 하고 고전책을 읽고 있었는데 귀찮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전 책을 읽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요. 전망칸 뒤쪽으로 가는데 바로 열차가 멈춥니다. 얼마 있다가.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살을 한 거예요. 뛰어내려 가지고요. 걸어 내려가서 잠깐 10분 정차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고개 앞머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굉장히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일생에 딱 한 번 남의 예.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 일로 해서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책을 읽은 독자로서는 이런 경우에 내가 줄리엣이라면 난 죄책감을 느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참을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고 해서 줄리엣이 굉장히 감정의 어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전망까지 잠깐 만났던 남자가 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랑 위로를 받으면서 또 이제 뭐 알콩달콩 하다가 그 기차간에서 헤어지는데요. 네. 그러고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남자로부터 편지가 도착해요. 당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앨리스 먼로의 단편이 굉장히 깊이를 드러내는 게 그 잠깐 별 얘기를 그 기차간에서 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화 얘기가 막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예, 서로 이 별은 남자는 별자리를 가르쳐주고 여자는 그 별자리를 얽힌 신화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잠깐 동안의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그래서 그 남자한테 온 우연하도 편지를 보고 여자가 굉장히 먼 거리를 헤매서 뭐 기차를 뭐 배를 타고 뭐 버스를 타고 해서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남자랑 만나서 그 이제 만난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연작은 두 사람이 또 결혼은 안 했고 사생아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결혼은 하지 않고 애를 낳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사실 줄리엣이 그 고전을 공부하고 그 벽지에서 그 고전 라틴어 남들 다 말리는 그런 걸 했는데 부모님들은 이 줄리엣을 자랑스러워했었는데 갑자기 그 무슨 고레만이라는 곳에 참새를 낳는 어부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그 조금 남자가 참새를 낳는 어부. 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애를 데리고 당당하게 이 마을에 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진짜 그 올해 20살에 혼자 결혼해서 20살에 예. 네. 20살에 근데 그 이제 이쪽 그 부모님이 사는 벽지는 더 그 보수적이어서 결혼식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음. 일인데 당당하게 그런 어떤 보수적인 거에 다 반항하고 싶은 줄리엣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교직생활을 하신 공립학교 교직생활을 하셨는데 그 사생활을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쫓겨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모르고 줄리엣은 가서 당당하게 막 말을 휘저으면서 아기를 안고 다니는데 결국 이제 그러면서 또 마지막 침묵이라는 연작의 침묵 마지막은 줄리엣이 노년이 됩니다. 네. 노년이 돼서 그 페넬로페라는 아기가 커서 20살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자랑스럽게 그 남편은 이미 죽었고 결혼하지 않고 계속 키운 거죠. 같이 키우다가 남편이 그 결국은 배를 타고 갔다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죽는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키웠는데 이 딸이 어느 날 뭐 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를 피해 있고 그 이후로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 10년이 넘도록 딸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피하면서. 근데 결국 자기가 그 머지아나라는 곳 그 페넬로페를 안고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을 경멸하는 느낌으로 네. 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줄리엣도 늙어서 딸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이 줄리엣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는 참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었다면 어느 정도 20살 정도 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염증이나 어떤 그런 혐오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숨기고 있지만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들한테 똑같은 일을 이제 그 회기처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너무나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자세한 서사들 이런 걸 보면 정말 폐부를 찌르듯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가오고 남자 독자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여성 독자로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저항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막 표출이 됐다가 그게 좀 부질없음을 깨닫고서는 조금은 허탈해하는 그런 회한 그런 것도 좀 뒤섞여 있는 것 같고 말씀 얘기로만 듣기에는요. 감정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딸이 페넬로페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피하고 뭐 자기 생일날 정말 무슨 뭐 약국에서 보냈을 것 같은 뭐 축하 카드를 보내도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짐을 다 정리해버리고 잊고 삽니다. 그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주인공들이 굉장히 감정이 배제돼 있고 그 격한 감정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작품 속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주관님이 말씀하시면서 좀 감정에 관한 표현들을 하신 거는 주관님의 감상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작가는 책에서 그렇게 안 막 나오죠. 드러내지 않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 장면만 거울처럼. 그러니까 그 져주는? 깊이가 갑자기 푹 빠지니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작가는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좀 두려운 작품집이었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은 어떤 류의 작품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좀 글을 써보고 싶어지게 하는 작품이 있고 그죠 동경만 하게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중에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글을 써보게 하는 작품. 써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어떤 사소한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일상들을 막 늘어놓으니까 거기에 뭐 누구나 한 가지 철학은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말 교묘하게 진짜 바느질 잘했거든요. 단편인데도 서사가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 단편 하나가 엄청난 완결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짜여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연습하면 되는 것 같고요. 한 번쯤 읽어보시고 그럼 자극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앨리스 먼로의 떠남이라는 단편집 완전히 강추하십니까? 네, 강추입니다. 근데 좀 두려운 작품이니까요. 각자의 색깔로 한번 입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막 번잡하지 않으실 때 한번 제대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좀 빠른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이거
잠시만요. 그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네. 그냥 근처 서점 가셔서 쉽게 구매하실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샀는데 그랬는데 이제 출판사에서 아마 더 찍어서 인쇄를 이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쫙 릴리스를 좀 했겠죠, 그 사이에. 네,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예. 아무튼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나라 출판 기획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허탈하셨겠습니다.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벨상을 받고 그의 작품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거를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네. 주관님이 앞에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아니, 그 출간 또 신작의 마지막 절필선언 직전에 그 소설집이 출간된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평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간략하게 이 작가에 대해서 소개된 이야기를 보니까는 네. 주관님도 언급하셨어요. 박완서 네. 작가의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때요? 박완서 작가의 일단 작품들하고. 결혼한 다음에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는 것도 좀 비슷하고요. 예. 사소한 일상에서 정말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네. 그 치밀함과 그런 걸 발견했다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일단 체업이랑도 또 많이 비교가 되고 있죠. 지금 해주신 이 말씀도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관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3일 수요일에 소개한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앨리스 먼로의 떠남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라는 출판사가 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